낡은 기저귀는 빨아서 다시 쓰면 돼.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귀족 엄마, 흉내내지 마. 그 말은 내가 발끝이 저릴 만큼 차가운 부엌에 서 있던 바로 그때 떨어졌다. 한 손으로는 갓 태어난 딸 서아를 안고 있었다. 다른 한 손으로는 거의 다 식어버린 미역국 냄비를 젓고 있었다. 출산한 지 27째 날. 내 몸속의 통증은 아직 낫지 않았다. 오래 서 있을 때마다 아랫배가 누군가 몸속의 실을 하나씩 몰래 잡아당기는 것처럼 쿡쿡 쑤셨다. 딸을 안은 팔은 조금씩 떨렸지만 나는 감히 아이를 내려놓을 수 없었다. 서아는 거의 30분째 울고 있었다. 아이의 마지막 기저귀는 이미 오래전에 젖어 있었다. 장 안에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눈앞에 미역국 냄비를 바라보았다. 김은 지금 내 약한 숨결처럼 가늘게 올라오고 있었다. 거실 밖에서는 웃고 떠드는 소리가 떠들썩하게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 마혜숙 여사는 거울 앞에 서서 짙은 보라색 한복을 입어보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방금 도착한 축하 화환을 소중히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리고 시누이 서지은은 소파 앞에서 한 바퀴 돌며 새 드레스를 반짝였고 곧 무대에 오를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일은 그녀의 피부 관리숍 개업식이었다. 태준 오빠 덕분에 드디어 나도 내 가게를 갖게 됐어. 지은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내일 개업식 끝나면 친구들이 부러워 죽을지도 몰라. 혜숙 여사는 흐뭇하게 웃었다. 우리 딸은 그렇게 살아야지. 여자는 체면이 있어야 사람들이 존중해 주는 거야. 나는 부엌에 서서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마음속으로 차갑게 떨어지는 것을 들었다. 서아가 다시 찢어지듯 울었다. 나는 서둘러 아이를 가슴에 바짝 안았다. 서하야, 착하지. 엄마 여기 있어. 나는 목이 메어 삼키고 밖을 향해 조용히 불렀다. 어머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한 번 더 불렀고 목소리는 거의 애원처럼 작았다. 어머니, 서하, 기저귀가 다 떨어졌어요. 거실의 웃음소리가 한 박자 멈췄다. 혜숙 여사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낡은 기저귀는 빨아서 다시 써도 돼.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는 거울을 통해 나를 보았고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살짝 올라갔다. 딸은 기저귀도 많이 쓰고 분유도 많이 먹고 커봤자 남의 집 며느리로 가는 거야. 분수를 알면 재벌가 사모님처럼 돈 쓰지 마. 서하가 더 크게 울었다. 나는 어깨가 떨릴 정도로 아이를 꽉 안았다. 문 밖에는 개업 축하 화환들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내 딸은 그 집에서 새 기저귀 한 봉지보다도 값어치가 없었다. 그때 나는 아직 몰랐다. 남편이 출산 후 나와 아이를 돌보라고 보낸 돈이 서지은의 피부관리숍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내 남편 서태주는 서울의 한 대형 건설사 프로젝트 매니저였다. 부산 출장에 가기 전 그는 나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기저귀, 분유, 영양제, 산후 도우미 서비스, 집까지 배달되는 영양식, 진료를 받으러 갈 택시, 그리고 그가 집을 비운 동안 나와 서아를 돌보라고 어머니에게 보낸 4,500만 원. 태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내 다리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당신은 집안일에 손대지 마.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냥 잘 먹고 서아만 돌보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는 옆에 누워 작은 손으로 그의 손가락을 잡고 있었다. 태주는 몸을 숙여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때 그의 눈빛은 너무도 다정해서 나는 하마터면 울 뻔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는 시어머니를 거실로 불렀다.
나는 안쪽에 누워 있었기에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이 들렸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4,500만 원을 보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 돈은 다희와 서아를 돌보는 데 쓰는 돈이에요. 어머니가 많은 걸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희가 무리하지 않게만 해주세요. 산후 도우미 꼭 집에 들이시고요. 영양식이랑 진료 택시도 취소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었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나도 엄마였는데 출산 후 여자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그 말을 듣고 나는 믿었다. 태준도 믿었다. 그는 안도한 얼굴로 집을 떠났고 마치 우리 모녀 주변에 튼튼한 벽을 세워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의 등 뒤로 문이 닫히자마자 시어머니 얼굴에 인자한 미소도 사라졌다는 것을. 첫 번째 영양식은 끝내 배달되지 않았다. 산후도우미는 그날 오후 그녀가 전화로 바로 취소해버렸다. 진료 택시 예약도 깨끗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그가 우리 모녀를 지키라고 보낸 4,500만 원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새 간판에 서지은의 이름이 적힌 곳으로. 나흘째 되던 날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날 아침 서아가 겨우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나도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뒤 겨우 눈을 붙인 참이었다. 방문이 갑자기 열렸다. 시어머니가 들어와 내 앞에 앞치마를 내려놓았다. 천 조각이 이불 위로 떨어지는 소리는 가볍기만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뺨을 맞은 것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 말했다. 진짜 엄마는 하루 종일 누워있지 않아. 나는 고개를 들었고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그녀는 차갑게 말을 이었다. 네가 아이를 낳았지 무슨 불치병에 걸린 건 아니잖아. 그날부터 나는 더 이상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밥을 지었다. 나는 서아를 달래면서 빨래를 했다. 나는 출산 후 통증이 아직도 한 번씩 쑤시는데도 몸을 숙여 바닥을 닦았다. 그리고 서지은은 나를 무급 가사도우미처럼 여겼다. 새언니, 이 도시락통 좀 씻어줘. 새언니, 내 코트에서 고기 냄새 나니까 따로 세탁해줘. 새언니, 내 방에 있는 화장품 가방 좀 가져다 줘.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눈빛은 나를 집안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서아가 울 때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얼굴을 찌푸렸다. 아기가 많이 우는 건 엄마가 서툴러서 그래. 서아는 배가 고파서 울었다. 기저귀가 젖어서 울었다. 엄마가 너무 지쳐 젖까지 점점 줄어들어서 울었다. 하지만 그 집에서는 잘못이 언제나 내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그들의 말이 맞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태주는 여전히 꼬박꼬박 돈을 보내왔다. 그는 자신이 보낸 돈이 나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서아에게 좋은 분유 한 통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제 시간에 나와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 줄 택시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푼도 만질 수 없었다. 내가 물어볼 때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렸다. 출산한 여자가 돈을 알아서 뭐 하게. 먹고 자고 쉬면 그만이지. 하지만 나는 충분히 먹지 못했다. 제대로 자지도 못했다. 서아의 기저귀는 한 장 한 장 아껴 써야 했다. 아이의 배냇저고리는 빨고 또 빨아 솜의 끝이 해질 정도였다. 나중에야 나는 알게 되었다. 그 돈의 일부를 시어머니가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 투자 실패 빚을 갚는 데 썼다는 것을. 나머지는 서지은에게 피부관리숍을 열 매장 보증금으로 건넸다는 것을. 그 가게를 온 가족은 지은의 미래라고 불렀다. 반면 나와 서아는 짐처럼 여겨졌다. 매일 밤
태주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부산에서 아무리 바빠도 그는 한 번도 전화를 거르지 않았다. 어떤 날은 화면에 그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뒤에는 밤의 공사장 조명이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보자마자 그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다. 다희야, 오늘은 어땠어? 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이어 물었다. 산후 도우미는 왔어? 영양식은 잘 먹고 있어? 어머니가 당신 쉬게 해주셔? 그의 질문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바늘 같았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산후도우미는 한 번도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다. 영양식은 첫날부터 취소되었다고 말하고 싶었다. 나는 방금까지 서아를 안고 바닥을 닦느라 눈앞이 아찔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 손은 세게 누르지 않았다. 하지만 내 목을 막히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시아버지는 앞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서지은은 소파에 기대어 앉아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면서 화면을 힐끗거렸다. 온 방이 조용히 내가 거짓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화면 너머의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안심하기 위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품에 서아를 안고 조용히 웃었다. 나 괜찮아. 눈이 따갑게 시렸다. 다들 나 잘 챙겨주고 있어. 태주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럼 다행이다. 당신 아무것도 무리해서 하지 마. 일 끝나면 내가 바로 갈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입을 열기만 하면 눈물이 그의 앞에서 떨어질 것 같았다. 통화가 끝났다. 화면이 어두워졌다. 방도 함께 차가워졌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내 어깨에서 손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봤지? 현명한 아내는 시댁의 체면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야. 그녀는 내 귀 가까이 다가와 작지만 칼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 자신을 은혜 모르는 며느리로 만들지 마. 그날 밤부터 태준의 모든 전화는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한 재판이 되었다. 한쪽에는 자신이 아내를 지켰다고 믿는 남편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내 침묵을 이용해 죄를 숨기는 시댁 식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전화벨 소리마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날 김영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모녀의 이야기는 그 차가운 부엌에서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서아가 작게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아이는 배가 고팠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거실 밖에서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아주 작았다. 하지만 조용한 집 안에서는 그 소리가 이상할 만큼 또렷했다. 나는 서아를 안고 밖으로 나갔다. 문틈 사이로 나는 시어머니가 식탁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흰 봉투 하나를 찢고 있었다. 그 봉투에는 태준이 나를 위해 예약해둔 산후조리 서비스 센터의 로고가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시어머니는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그 종이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그 후 그녀는 불을 끄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아주 오래 가만히 서 있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서아도 들을 것만 같았다. 모든 것이 완전히 조용해지기를 기다린 뒤에야 나는 아이를 아기 침대에 눕히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나는 쓰레기통 안으로 손을 넣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은 귤 껍질과 더러운 휴지 사이에 섞여 있었다. 나는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올렸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한참을 맞춘 뒤에야 몇 줄을 읽을 수 있었다. 산후조리 서비스는 산모의 요청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산모의 요청에 따라. 산모는 나였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취소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그 도우미를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목이 막혀왔다. 알고 보니 센터가 잊은 것이 아니었다. 태준이 잘못 예약한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내가 이 지친 나날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잡아줄 유일한 손을 끊어버린 것이었다. 며칠 뒤 나는 몰래 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시어머니가 지은을 데리고 가게 간판을 보러 간 틈을 기다려야만 전화할 수 있었다. 전화를 쥔 내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전화기 너머에서 직원은 매우 정중하게 말했다. 네, 고객님 서류는 이미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누가 취소했나요? 직원은 몇 초 동안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강다희 고객님 본인에게서 확인 전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꽉 움켜쥐었다. 저는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녹음본을 다시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전화기 너머가 머뭇거렸다. 그리고 녹음 하나가 흘러나왔다. 그 안의 여자 목소리는 일부러 부드럽게 말하려 하고 있었다. 저는 강다희입니다. 산후조리 서비스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내 몸속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여자가 아무리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려 해도, 아무리 나처럼 천천히 말하려 해도, 나는 바로 알아차렸다. 마혜숙이었다. 내 시어머니였다. 매일 밤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던 사람. 출산 후 여자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말했던 사람. 내 이름을 이용해 남편이 나를 위해 마련한 돌봄을 취소해버린 사람.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전화기는 여전히 귀에 붙어 있었다. 아기 침대 안의 서아가 작게 칭얼거렸다. 나는 눈물 너머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 녹음본을 반드시 남겨야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날 오후 나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서아는 내 팔에 누워 있었고 오래 울어서 얼굴이 새빨갰다. 나는 감히 아이를 내려놓을 수 없었다. 서아가 크게 울 때마다 시어머니가 또 꾸짖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우는 건 엄마가 서툴러서 그래. 냄비 속 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뜨거운 김이 내 얼굴을 덮쳤다. 하지만 내 몸은 오히려 싸늘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나는 식은 밥 몇 숟가락만 먹었다. 젖도 점점 줄어들었다. 서아는 충분히 먹지 못해 계속 울었다. 나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한 손을 뻗어 숟가락을 잡았다. 바로 그때 눈앞이 새까맣게 변했다. 부엌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 같았다. 나는 식탁 모서리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손에는 더 이상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서아야. 나는 겨우 아이의 이름만 부를 수 있었다. 그리고 온몸이 무너져 내렸다. 쓰러지는 순간 눈앞에 바로 부엌장 모서리가 보였다. 나는 심장이 멈출 만큼 놀랐다. 나는 몸을 돌려 온몸으로 서아를 감쌌다. 내 등은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어깨는 장다리에 부딪혀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서아는 여전히 내 품 안에 고스란히 있었다. 아이는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았다. 오직 아이의 찢어지는 울음소리만 차가운 부엌을 갈라놓았다. 나는 바닥에 누운 채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귀가 먹먹해졌다. 코 안에는
온통 타버린 미역국 냄새뿐이었다. 나는 일어나서 불을 끄고 싶었다. 하지만 팔다리는 축 늘어져 있었다. 복도 밖에서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아주 빠르게 뛰어 들어왔다. 나는 그녀가 나를 일으켜 줄 거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갓난 손녀를 보고는 놀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내 앞에 서서 넘치고 있는 국냄비를 찌푸린 얼굴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소리쳤다. 또 왜 이래? 나는 입술을 겨우 움직였다. 어머니, 저 어지러워요. 그녀는 바닥에 웅크리고 누운 나를 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일 피하려고 죽은 척하지 마.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가슴을 똑바로 찔렀다. 이 집은 누워있을 줄만 아는 사람 먹여 살리지 않아. 서하는 목이 쉴 정도로 울었다. 나는 아이를 가슴에 바짝 안았고 눈물이 아이의 머리카락 위로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이웃 김영자 씨가 뛰어 들어왔다. 세상에, 다희 씨. 그녀는 달려와 내 머리를 받쳐 올렸다. 이 사람이 이렇게 창백한데 지금 거기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곧바로 얼굴빛을 바꾸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가 심약해서 그래요. 하지만 김 씨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뼈만 남은 내 손목을 보았다. 젖으로 젖은 내 옷을 보았다. 내 품에서 목이 쉬도록 우는 서아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전화를 꺼내 응급차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여기 출산 후 산모가 쓰러졌어요. 갓난아기도 같이 있어요. 나는 이웃의 품 안에 누워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사람처럼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은혜 모르는 며느리가 아니라,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툰 엄마가 아니라,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쳐서 부엌 한가운데 쓰러진 한 여자였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 밖에서 울려 퍼졌을 때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그리고 나는 서아를 안고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아 있었다. 드디어 밖에 누군가가 진실을 보았다. 병원에서 나는 거의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서아는 간호사에게 안겨 한쪽에서 검사를 받았다. 아이는 목이 쉴 정도로 울었다. 그리고 나는 병상에 누워 눈은 뜨고 있었지만 눈앞의 모든 것이 계속 흐려졌다. 의사는 내가 하루 동안 무엇을 먹었는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은 밥 한 그릇, 짠국 몇 숟가락, 아니면 차가운 물 몇 모금뿐이었는지. 의사는 내 소매를 걷어 올리고 눈에 띄게 마른 손목을 보았다.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출산 후 심한 쇠약 상태입니다. 휴식이 필요하고 추가 관찰도 필요합니다. 나는 휴식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눈물이 흘러나왔다. 알고 보니 내가 가장 바라던 것이 가장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한 간호사가 다가와 내게 비상 연락처를 물었다. 나는 애써 태준의 이름을 말했다. 제 남편, 서태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곳에 누워 마음속에 문득 작은 희망이 비치는 것을 느꼈다. 태준만 알면 된다. 그가 내가 병원에 있다는 말을 듣기만 하면 된다. 그는 돌아올 것이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우리 모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서류 속 비상 연락처가 집 전화번호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전화를 받은 사람은 태준이 아니었다. 내 시어머니였다. 간호사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녀의 얼굴빛이 조금 달라진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나를 보고 손에 든 서류철을 보았다. 나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제 남편이 전화를 받았나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시디렉대 대답했다. 가족분께는 연락이 되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차갑게 식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가족, 내 남편이 아니었다. 나중에야 나는 알게 되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는 것을. 얘는 이제 괜찮아요. 남편에게는 알리지 마세요. 산후 우울증 때문에 자꾸 모든 일을 과장해요. 그 몇 마디뿐이었다. 그녀는 내 탈진을 과장하는 행동으로 바꾸어 버렸다. 내가 도움을 청하는 울음을 병적인 증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진실을 숨겨야 할 부끄러운 일로 바꾸어 버렸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왔을 때 그녀는 단정한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가짜 걱정이 가득했다. 간호사를 보자마자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해요. 자꾸 온 가족이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나는 병상에 누워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산후조리 서비스를 취소한 사람이 바로 그녀라고 말하고 싶었다. 태준의 돈을 가져간 사람이 바로 그녀라고 말하고 싶었다. 아이를 안고 일하게 만들어 부엌에서 쓰러지게 한 사람이 바로 그녀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목은 바싹 말라 따가웠다. 서하는 옆에서 힘없이 울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가까이 다가와 몸을 숙여 이불을 정리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녀가 며느리를 돌보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불 밑에서 내 손목을 살짝 조였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 한마디만으로 나는 그녀가 아직도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병원도 자신이 막아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태준이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내가 산후우울증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안 되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간호사가 통화 내용을 병원 기록에 모두 적어 두었다는 것을. 한 문장씩, 한 글자씩. 남편에게는 알리지 마세요. 라는 말까지. 그날 시어머니는 자신이 모든 문을 단단히 잠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녀의 차가운 말이 진실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되었다. 병원에 다녀온 뒤 김영자 씨는 종종 조용히 우리 집 문 앞에 기저귀 봉지, 단호박죽 한 통, 깨끗한 베넷 저고리 몇 벌을 놓아두었다. 어느 날 그녀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다희야, 너는 약한 게 아니야. 너는 고립되고 있는 거야. 그녀는 내게 산모지원센터 번호를 건네며 말했다. 오늘부터 증거를 남겨. 하루하루 전부 기록해. 그들이 네 아픔을 네가 상상한 일로 만들게 두지 마.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 나는 서아의 진료 수첩을 펼쳤다. 아이의 몸무게, 예방접종 일정, 황달 수치가 적힌 줄들 사이에 나는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다. 출산 후 27째 날. 기저귀가 떨어졌다. 시어머니는 낡은 기저귀를 빨아서 다시 써도 된다고 말했다. 나는 아주 천천히 썼다. 손은 아직도 떨렸다. 하지만 쓸수록 마음은 점점 또렷해졌다. 나는 산후조리 서비스 취소 서류 조각을 수첩 안에 끼워 넣었다. 시어머니가 찢어버렸던 그 종이 조각. 나는 서지은이 식탁 위에 두고 간 피부관리숍 보증금, 이체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다. 나는 지은이 내게 코트를 세탁하라, 도시락통을 씻어달라, 화장품을 가져다 달라고 시킨 메시지도 저장했다.
시어머니가 태준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던 통화에 대한 병원 기록도 보관했다. 작은 증거 하나하나는 성냥개비 같았다. 하나만 있으면 약했다. 하지만 여러 개가 모이면 어두운 방 전체를 밝힐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나는 침묵하며 관찰하는 법을 배웠다. 고개를 숙여 그들이 방심하게 만드는 법을 배웠다. 예전에는 그저 마음속으로 삼키기만 했던 모든 것을 남겨두는 법을 배웠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약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다. 서지은은 여전히 내가 아이만 안고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서아가 옆에서 선잠을 자는 밤마다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다. 당장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태준이 돌아오는 날 그 모든 것을 그의 앞에 놓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를 묻기 위해서였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 어머니를 믿어? 증거를 기록하기 시작한 뒤부터 나는 서지은의 진짜 얼굴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 예전에는 신우이가 그저 오냐오냐 자라서 이기적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지은은 단순히 이기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우리 모녀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고통을 밟고 올라서 자신의 가게를 열기로 선택했다. 그날 오후 서아는 오래 울고 난 뒤 내 팔에서 잠들어 있었다. 나는 따뜻한 물을 가지러 부엌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와 지은의 목소리를 들었다. 방문은 살짝 닫혀 있었다. 지은의 목소리는 아주 또렷하게 들렸다. 태준 오빠가 돈 어디 갔냐고 물으면 그냥 새언니가 영양제랑 기저귀랑 아기용품에 다 썼다고 해. 나는 멈춰섰다. 서아를 아는 손에 더 힘이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저렇게 약한데 말해봐야 누가 믿겠어. 나는 가슴이 누군가에게 꽉 조이는 것 같았다. 알고 보니 그들은 이미 대답을 준비해 두었다. 덫을 준비해 두었다. 나에게 씌울 역할까지 준비해 두었다. 약하고 돈을 함부로 쓰고 불평만 하는 며느리. 지은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가벼웠다. 하지만 뼛속까지 차가웠다. 그럼 그냥 산후우울증이라고 하면 되잖아. 누가 막 출산한 여자 말을 자기 친어머니 말보다 더 믿겠어. 나는 문 뒤에 서서 온몸이 떨렸다. 서아가 내 품 안에서 작게 몸을 움직였다. 나는 아이를 서둘러 가슴에 바짝 안았다. 아이가 울까봐 두려웠다. 그들이 내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까봐 두려웠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너는 개업만 잘 준비하면 돼. 다희 일은 엄마가 처리할게. 지은은 달콤하게 웃었다. 엄마, 태준 오빠가 절대 모르게 해야 해. 내 가게 이제 막 열었는데 새언니가 망치게 둘 수는 없잖아. 나는 입술을 깨물어 아플 정도였다. 알고 보니 그들의 눈에 나는 아이를 갓 낳은 사람이 아니었다. 새언니도 아니었다. 그들의 손녀의 엄마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서지은의 좋은 날을 망칠 수 있는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아주 조용히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다. 방에 들어가자 나는 서아를 아기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아이의 진료 수첩을 펼쳤다. 손은 떨렸지만 나는 그래도 썼다. 오늘 서지은과 마혜숙이 사라진 돈을 모두 내 탓으로 돌릴 방법을 상의했다. 그들은 내가 산후우울증이라고 말하려 한다. 그들은 나를 망상에 빠지고 돈을 함부로 쓰는 엄마로 만들려 한다. 다 쓰고 나자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찢어버리지 않았다. 나는 눈물을 닦고 그 수첩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전화 안의 별도 폴더에 저장했다. 나는 그 폴더 이름을 진실이라고 지었다.
그때 나는 비로소 이해했다. 나는 단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계속 침묵한다면 언젠가 서아도 자기 엄마가 미친 여자였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날 밤, 태주는 평소보다 늦게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방에서 서아를 안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내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내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가볍게.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태주는 화면 너머로 나를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다희야, 당신 너무 많이 말랐어. 나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 여보. 요 며칠 잠을 좀 못 자서 그래. 그는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안심한 것 같지 않았다. 그가 물었다. 산후도우미는 계속 잘 오고 있지? 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손이 살짝 조여왔다. 나는 목이 메어 삼켰다. 응, 다 괜찮아. 태주는 나를 몇 초 더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알겠어. 통화가 끝났다. 나는 그가 믿었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매를 털며 차갑게 말했다. 그렇게 얌전히 굴어야 집안이 조용한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태준이 어머니에게 묻지 않았다. 그는 직접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산후조리센터에 전화하는 것이었다. 직원은 서비스가 내 요청으로 취소되었다고 말했다. 태주는 녹음본을 들려달라고 요구했다. 단 몇 초 만에 그는 그것이 자기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면 확인서를 요청했다. 그 후 그는 영양식 배달 업체에 전화했다. 그 대답은 그를 말문이 막히게 했다. 배달된 식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모든 것이 첫날부터 취소되어 있었다. 그는 이어서 우리 모녀가 진료를 받으러 가도록 예약해둔 택시 일정도 확인했다. 단 한 번의 운행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병원에 전화했다. 그곳에서 그는 내가 출산 후 심한 쇠약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또한 누군가가 병원에 내 남편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은 내가 산후 우울증이라고 말했다. 늘 모든 일을 과장한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나는 그에게 아주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은 김영자 씨를 믿어도 돼. 함께 보낸 것은 그녀의 전화번호였다. 태주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김 씨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내가 부엌에서 쓰러진 일, 서아가 목이 쉬도록 울던 일, 시어머니가 그곳에 서서 내가 일 피하려고 죽은 척한다고 소리쳤던 일. 김 씨는 말을 마치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아, 네 아내는 과장하는 게 아니야. 그 아이는 살아남으려고 버티고 있는 거야. 그 말은 그의 마음을 정면으로 때렸다. 태주는 고개를 숙이고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아내를 지켰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마침내 깨달았다. 그가 우리 모녀를 위해 세웠다고 믿었던 벽은 바로 그의 가족들에 의해 안쪽에서부터 부서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산후조리센터에서 이메일을 받았다. 그 이메일에는 녹음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다. 파일명은 아주 짧았다. 서비스 취소 확인. 그는 녹음 파일을 열었다. 단 몇 초 뒤, 그는 그것이 다희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아주 잘 돌봐주고 있어요. 라는 문장에 이르자 그의 손은 휴대전화를 꽉 움켜쥐었다. 그 목소리는 그의 어머니
마혜숙이었다. 출산 후 여자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그에게 말했던 사람. 그의 손에서 4,500만 원을 받은 사람. 그의 아내 이름을 이용해 그가 준비한 유일한 돌봄을 취소한 사람. 태주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집에 전화하지 않았다. 따져 묻지 않았다. 왜 그랬냐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는 알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눈치를 주면 어머니는 흔적을 지울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서지은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희는 그 집에서 다시 고개를 숙이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그는 컴퓨터를 열었다. 녹음 파일을 내려받았다. USB에 저장했다. 은행 거래 내역서를 인쇄했다. 센터의 서비스 취소 확인서를 인쇄했다. 한 번도 배달되지 않은 영양식 내역을 인쇄했다.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택시 예약 내역을 인쇄했다. 자기 어머니의 통화가 명확히 기록된 병원 기록을 인쇄했다. 그는 종이 한 장 한 장을 검은색 파일에 넣었다. 종이 한 장 한 장은 그의 믿음을 때리는 뺨 같았다. 하늘이 완전히 밝아졌을 때 태주는 수원행 기차표를 예매했다. 가장 이른 열차였다. 하지만 개업식장에 가기 전 그는 내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병원에 들렀다. 그는 통화를 기록했던 간호사를 만났다. 산모 지원센터 직원도 만났다. 김영자 씨도 만났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가족이 산모의 남편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함이라는 문구가 적힌 기록 사본을 보았을 때 태주는 갑자기 무릎이 꺾였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어깨가 떨렸다. 김 씨가 옆에 서서 한숨을 쉬었다. 태준아, 그 아이는 너를 너무 오래 기다렸어. 태주는 파일을 가슴에 끌어안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돈을 보냈어요. 제가 서비스를 예약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녀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아주 낮게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저는 제 아내와 아이를 지옥 속에 혼자 두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그를 탓하지 않았다. 때로는 진실만으로도 충분히 잔인하기 때문이다. 개업식이 시작되기 전 태주는 가게 뒤쪽 복도에서 나를 만났다. 나는 서아를 안고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아이는 전날 밤부터 약간 열이 있었고 이마가 뜨거웠으며 울음소리도 평소보다 약했다. 나는 태준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울어야 할지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달려가 그를 안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나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리고 김 씨와 산모 지원센터 직원 앞에서 태준은 무릎을 꿇었다. 나는 놀라 뒤로 물러났다. 태준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는 아주 낮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의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다. 돈만 보내면 당신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 아내 얼굴에 드러난 고통의 흔적보다 내 어머니를 더 믿었어. 당신이 살아남으려고 버티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거짓말하게 만들었어. 나는 서아를 안고 목이 단단히 막혔다. 태주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이번에 나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묻기 위해 돌아온 게 아니야. 당신 편에 서기 위해 돌아왔어. 나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모든 일을 다 해결했다고 생각했던 사람. 늦게 온 사람. 하지만 끝내 돌아온 사람. 나는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용서하지 않는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물었다. 당신, 진실을 끝까지 들을 용기가 있어.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리 아파도 끝까지 들을게. 나는 서아를 품에 더 꽉 안았다. 그렇다면 오늘 그들이 나를 더 이상 침묵하게 만들지 못하게 해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앞쪽에 활짝 열린 피부관리숍 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무도 더 이상 당신을 침묵하게 만들 수 없어. 서지은의 피부관리숍 개업식 날이 마침내 왔다. 이른 아침부터 시댁 식구들은 마치 결혼식이라도 있는 것처럼 떠들썩했다. 시어머니는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입었다. 먹색이 도는 보라색에 금실로 수놓은 깃, 높게 틀어올린 머리에는 옥비녀를 꽂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서아를 낳은 날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새 양복을 입었다. 서지은은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진짜 사장처럼 이리저리 걸어 다녔다. 그리고 나는 낡은 스웨터를 입고 서아를 안은 채 방 한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도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서아의 기저귀를 갈았는지 묻지 않았다. 지은의 가게는 수원의 큰 길 바로 앞에 있었다. 새 간판은 반짝반짝 빛났다. 축하 화환은 문 양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객들이 차례로 들어왔고 모두가 내 시어머니에게 복이 많다고 칭찬했다. 따님이 정말 대단하네요. 가족분들이 서로를 정말 잘 밀어주시네요. 칭찬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그녀의 미소는 더 넓어졌다. 나는 서아를 가슴에 바짝 안았다. 아이는 전날 밤부터 약간 열이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오게 했다. 이 집안의 좋은 날인데 며느리가 안 보이면 사람들이 또 수군댈 거야.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서아의 진료 수첩을 가방에 조용히 넣어왔다. 테이프 커팅 전 시어머니는 가게 앞 작은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 저희 가족의 기쁜 날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서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저희 가족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희생이라는 말을 듣자 목이 막혔다. 누가 희생했는가? 멀리서 일하던 태준인가? 출산 후 부엌 한가운데 쓰러진 나인가? 아니면 기저귀가 떨어져 울던 서아인가? 시어머니는 갑자기 나를 돌아보았다. 제 며느리는 출산 후에 조금 예민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곧바로 조용해졌다. 나는 서아를 안은 채 손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오해받은 어머니처럼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품어주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조금만 떠받들어주면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더군요. 몇몇 손님들이 어색하게 웃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동정 어린 눈빛으로 보았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다. 그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서아가 내 품에서 작게 울었다. 나는 아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시어머니는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봤지? 아무도 너를 믿지 않아. 서지우는 옆에 서서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다. 그때 나는 그녀가 정말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는 손님들이 있었다. 축하 화환이 있었다. 손에는 마이크가 있었다. 약하고 은혜 모르는 며느리에 대한 미리 꾸며둔 이야기도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품 안에 열이 나는 아기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외투 주머니 속에 조용히 들어있는 진료 수첩뿐이었다. 바로 시어머니가 테이프를 자르려던 순간 가게 문이 열렸다. 문 앞에 달린 종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다. 하지만 내 온몸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서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길 위에 찬 기운이 아직 묻어있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영자 씨가 있었다. 뒤에는
산모 지원센터 직원 한 명과 변호사도 있었다. 시어머니 얼굴에 미소가 서서히 꺼졌다. 서지은도 그대로 굳어섰다. 태준아, 시어머니는 억지로 웃었다. 왜 온다고 미리 말도 안 했니? 오늘은 지은이의 좋은 날인데 엄마 놀라게 하지 말아야지.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와 서아를 잠깐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리고 그는 가게 안의 큰 광고 화면으로 곧장 걸어갔다. 시어머니가 서둘러 단상에서 내려왔다. 태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USB를 꺼냈다. 화면에 꽂았다. 몇 초 뒤 화면이 켜졌다. 첫 번째 뺨. 4,500만 원 이체 내역서. 가게 안이 술렁였다. 태준은 다음을 눌렀다.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매장 보증금, 피부관리숍 인테리어 비용, 고급 영양제 비용, 인삼주 비용, 기저귀 값은 없었다. 분유값은 없었다. 영양식 비용은 없었다. 산후조리 비용도 없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어머니는 더듬거렸다. 이런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하자. 태준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아니요. 오늘 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이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누가 희생당했는지도 모두가 보게 해야 합니다. 가게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두 번째 뺨. 화면에는 취소된 산후조리 서비스 일정이 나타났다.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산모의 요청에 따라 취소됨. 태준은 녹음 파일을 틀었다. 센터 직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녕하세요. 강다희 고객님 맞으신가요? 그리고 한 여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저는 강다희입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건 필요 없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아주 잘 돌봐주고 있어요. 시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테이프 커팅용 가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챙. 그 소리는 행사 전체를 둘로 잘라버리는 것처럼 또렷하게 울렸다.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건 누구 목소리입니까? 시어머니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 번째 뺨. 화면은 영양식 배달 일정으로 넘어갔다. 모든 식사가 첫날부터 취소되어 있었다. 그 다음은 진료를 받으러 갈 택시 일정이었다. 단 한 번의 운행도 사용되지 않았다. 태준은 화면에 한 줄 한 줄을 가리켰다. 저는 다희가 따뜻한 밥을 먹으라고 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취소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와 아이가 병원에 가도록 택시를 예약했습니다. 어머니는 취소하셨습니다. 저는 그녀가 쉴 수 있도록 산후도우미를 예약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취소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어머니는 제가 제 아내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번째 뺨. 병원 기록이 나타났다. 기록된 메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가족이 산모의 남편에게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함. 산모는 산후우울증으로 의심되며 모든 일을 과장한다고 함. 가게 안은 침묵에 잠겼다. 조금 전까지 어색하게 웃던 한 친척이 문득 고개를 숙였다. 태준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아주 천천히 말했다. 제 아내는 서아를 안고 있다가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제 아내는 출산 후 심한 쇠약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병원에 저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혜숙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돈만 가져간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도움을 청할 길까지 끊어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뺨. 화면에는 서지은의 메시지가 나타났다.
그냥 새언니가 다 썼다고 해. 그냥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면 돼. 누가 막 출산한 여자 말을 자기 친어머니 말보다 더 믿겠어. 서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 나는 그냥 그렇게 말한 것뿐이야. 태주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너무 차가워서 그녀는 곧바로 입을 다물었다. 너는 그냥 그렇게 말한 것뿐이지. 그런데 내 아내는 아이를 안고 부엌에서 거의 쓰러져 죽을 뻔했다. 너는 그냥 그렇게 말한 것뿐이지. 그런데 내 딸은 기저귀가 없어서 목이 쉬도록 울었다. 지은은 뒤로 물러났다. 행사 내내 붙들고 있던 그녀의 미소가 마침내 산산이 깨졌다. 마지막 뺨. 태주는 마해숙의 대출 서류처를 열었다. 연체 통지서, 상환 일정표,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 투자 실패 손실. 대출자 이름은 모두 마해숙이었다. 태주는 종이들을 한 장씩 테이블 위에 놓았다. 어머니는 지은이를 도운 것만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투자 실패로 거의 5천만 원의 빚을 지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다희와 서아를 돌보라고 보낸 돈으로 먼저 어머니 빚을 갚았습니다. 남은 돈을 지은이에게 가게를 열라고 준 겁니다. 가게 전체가 죽은 듯 굳어버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서류철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빛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다. 당신, 이게 사실이야? 시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서지은은 그대로 굳어섰다. 그녀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 엄마는 이 돈이 태준 오빠가 내 가게 열라고 준 돈이라고 했잖아. 오빠가 동의했다고 했잖아. 빚 같은 건 없다고 했잖아. 시어머니는 여전히 침묵했다.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가 위로하지 않았다. 서지은은 한 걸음 물러났다. 늘 믿어왔던 어머니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그럼 엄마는 나까지 속인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한 공간 한가운데 서하의 울음소리가 울렸다. 나는 아이를 조용히 달랬다. 그리고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에게는 더 이상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극한의 실망만 남아있었다. 그가 평생 존경했던 어머니는 그의 아내와 딸을 돌보라고 보낸 돈으로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있었다. 처음으로 마해숙에게 속은 사람은 나만이 아니었다. 가족 전체였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그녀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원망이 가득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난리치지 않았으면 이 집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 너는 산후 우울증이야. 그래서 온갖 걸 상상해내고 집안을 뒤집어 놓은 거야.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나는 조용히 가슴 앞에 안고 있던 가방을 열었다. 서하의 진료 수첩을 꺼냈다. 그 수첩은 내가 가장 절망적인 날들을 지나오는 동안 계속 나와 함께 했던 것이었다. 나는 한 장씩 넘겼다. 모든 페이지에는 내 글씨가 적혀 있었다. 출산 후 27째 날. 기저귀가 떨어졌다. 시어머니는 낡은 기저귀를 빨아서 다시 써도 된다고 말했다. 나는 다른 페이지로 넘겼다. 아이를 안고 밥을 하도록 강요받은 날. 출산 후 통증이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빨래를 해야 했던 날. 기저귀 살 돈을 거절당한 날. 진료를 받으러 갈 택시 예약이 취소된 날. 내가 부엌 한가운데서 쓰러졌지만
서아가 장 모서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아이를 꼭 끌어안았던 날, 산후조리 서비스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 서지은이 어머니와 함께 모든 일을 내 탓으로 돌릴 방법을 상의하는 것을 들은 날, 한 줄 한 줄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가게 전체를 침묵에 빠뜨리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제가 이 집을 뒤집어 놓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이 한 일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나는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거의 한 달 동안 쌓였던 모든 서러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출산한 여자는 쉬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는 엄마는 가족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품 안에서 조용히 잠든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날 제가 아이를 감싸 안지 않았다면 어쩌면 오늘 여러분은 이 아이를 다시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목이 메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말했다. 제가 침묵한 건 제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침묵한 건 언젠가는 여러분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없었다. 아무도 감히 나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나를 은혜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웃었던 사람들조차도 그때 나는 더 이상 늘 고개를 숙이던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한 엄마였다. 자기 자신과 딸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고 있는 엄마였다. 가게 끝에 서 있던 건물주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도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화면에 보증금 계약서가 뜬 것을 보자 그의 얼굴빛이 곧바로 변했다. 그는 서지은 앞으로 걸어왔다. 이 보증금은 지금 분쟁 중인 돈입니다. 그렇다면 임대 계약은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서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미 개업 준비를 다 했는데요. 건물주는 차갑게 계약서를 거둬들였다. 그건 그쪽 사정입니다. 돈이 불분명하면 저는 엮이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뿐이었다. 개업식은 무너졌다. 조금 전까지 축하꽃을 들고 있던 손님들이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의 눈을 피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서지은은 가게 한가운데 서서 입술을 떨었다. 그녀는 문을 열기도 전에 가게를 잃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한복은 구겨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산모 지원센터 직원이 태준 곁으로 다가왔다. 변호사가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들은 시어머니에게 산모의 의사 위조, 산후지원금 횡령, 그리고 내 건강 상태를 남편에게 고의로 숨긴 일에 대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시아버지는 아까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아내를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가 아니었다. 끝까지 가버린 실망이었다. 마침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이 그저 딸을 아끼는 줄 알았어. 그는 내 품에서 자고 있는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설마 당신이 며느리와 손녀의 목숨까지 걸 줄은 몰랐어.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달려가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다. 나는 서아를 안고 태준 옆에 섰다. 그의 손이 내 등 뒤에 조심스럽게 놓였다. 아주 많은 날들이 지난 뒤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그날 밤 태준은 나와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떠났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옷 몇 벌을 챙겼다. 서아의 진료 수첩,
병원 서류,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아기용품들. 나는 서아를 안고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내가 수많은 밤 동안 소리내지 못하고 울었던 곳이었다. 태준이 다가와 내게 외투를 걸쳐 주었다. 집에 가자. 그 두 글자뿐이었다. 나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목이 메었다. 거실 밖에서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시아버지는 얼굴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주는 집 열쇠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오늘부터 저는 모든 지원을 끊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하세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태준아, 너는 한낱 며느리 때문에 친엄마를 버리겠다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운 집 안에서 갈라졌다. 태준은 걸음을 멈췄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저는 눈먼 아들이기를 멈추는 겁니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제대로 된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나는 서아를 안고 문턱을 넘어섰다. 밖에는 밤바람이 차갑게 불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오히려 숨쉬기가 더 편했다. 차가운 부엌보다 더 편했다. 꾸짖는 소리로 가득했던 방보다 더 편했다. 내가 괜찮다고 거짓말해야 했던 전화들보다 더 편했다. 태주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조금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나는 품 안에서 조용히 잠든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앞으로는 나와 아이를 혼자 두지 마.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절대 그러지 않을게. 차는 오래된 골목을 빠져나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이를 낳은 뒤 처음으로 내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일주일 뒤 시댁 이야기는 동네 전체에 퍼졌다. 아무도 더 이상 시어머니를 희생할 줄 아는 여자라고 칭찬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가 딸에게 가게를 열어줄 만큼 복이 많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문을 열 때마다 이웃들은 입을 다물었다. 한때 나를 동정하던 시선들은 이제 그녀를 경멸하며 바라보았다. 그녀의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 투자 빚도 드러났다.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왔다. 그들은 대낮에 대문 밖에서 마혜숙의 이름을 불렀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그는 별거 신청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이 딸을 아끼는 것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갓난 손녀를 돌보라고 보낸 돈으로 개인 빚을 갚는 사람과는 살 수 없어.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서지은도 더 이상 피부 관리숍을 갖지 못했다. 계약은 취소되었다. 이미 주문한 인테리어 물품은 환불받을 수 없었다. 그녀는 보증금과 이미 산 물건들의 돈을 갚기 위해 남의 밑에서 일해야 했다. 예전에 그녀는 거울 앞에서 한 바퀴 돌며 친구들이 부러워할 거라고 말했다. 이제 친구들은 그저 호기심 어린 눈치로 메시지를 보내 사정을 물었다. 그리고 내 시어머니. 한때 약한 며느리가 집안의 체면을 깎아내린다고 말했던 사람. 이제는 동네 모임에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두려웠다. 이웃들의 눈빛이 두려웠다. 누군가 서아의 이름을 꺼낼까봐 두려웠다. 나는 김 씨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내 마음은 통쾌하지 않았다. 그저 가벼워졌을 뿐이었다. 마치 가슴 위를 누르던 큰 돌덩이가 마침내 치워진 것처럼. 태주는 내 옆에서 서아를 안고 있었다. 아이는 전보다 더 잘 잠들었다. 볼도 예전보다 더 발그레해졌다.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마침내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이 우리 모녀가 아니게 됐어.
태주는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나는 이해했다. 어떤 진실은 늦게 찾아온다. 하지만 그것이 찾아오면 침묵을 강요당했던 사람에게 공정을 되돌려준다. 6달 후, 나와 서아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넓지는 않았다. 호화롭지도 않았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태준도 아주 많이 달라졌다. 그는 기저귀 가는 법을 배웠다. 분유타는 법도 배웠다. 아이를 재우는 법도 배웠다. 어느 날은 내가 잠에서 깨어보니 그가 부엌에 서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휴대전화로 조리법을 찾아보면서 끓이고 있었다. 국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다. 더 이상 내게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다. 나도 점점 회복되어 갔다. 나는 더 이상 내가 피곤할 때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서아를 안고 억지로 부엌에 서 있지도 않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침묵하지도 않았다. 나는 출산 후 정신적 학대를 겪은 엄마들을 돕는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람이 있을 때마다 예전의 나처럼 고개를 숙인 그들을 보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도움을 청하는 건 약한 게 아니에요. 출산 후는 자신이 얼마나 잘 버티는지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가족은 효도라는 말로 한 엄마의 쉴 권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다. 누군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감정을 알고 있었다. 나도 한때는 참아야 좋은 아내가 되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저녁, 서아는 작은 아기 침대에서 얌전히 잠들어 있었다. 태주는 아직 뜨거운 미역국 한 그릇을 들고 와 내 앞에 놓았다. 그는 미소 지었다. 당신 먼저 먹어. 아이는 내가 안을게. 나는 그 미역국을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미역국 냄새가 차가운 부엌과 서아의 울음소리, 그리고 낡은 기저귀는 빨아서 다시 써도 돼 라는 말과 이어져 있었다. 이제 그것은 따뜻한 한 끼였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사과였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였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게 그것은 단지 한 끼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목소리를 되찾은 순간이었다. 숨을 되찾은 순간이었다. 그리고 내 존엄을 되찾은 순간이었다. 나는 이해했다. 진짜 가족은 출산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부엌에 서 있다 쓰러져야 하는 곳이 아니다. 그저 그녀가 조용히 말하기만 하면 되는 곳이다. 나 힘들어. 그러면 누군가가 곧바로 일어나는 곳이다.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곳이다. 내가 할게.